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개묘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토끼의 해라고 그러죠. 여러분 토끼처럼 지혜롭고 총명하고 또 빨리 변화해서 새로운 시대 흐름에 적응해서 큰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새해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지난번에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 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주로 경제 내부의 문제 그리고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안고 있는 경제적인 내부의 가장 큰 중요한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인플레이션, 고금리 이런 거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외생 변수, 우크라이나 전쟁, 코비드-19, 미중 갈등, 이 공급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 게 많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외생 변수의 영향으로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내생 변수의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고금리 정책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외생 변수가 해결이 되면 더 좋지만 이 외생 변수 공급 측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각국의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효과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외생 변수의 해결 없이 수요 쪽에서만 고금리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하면은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경제 침체입니다. 그래서 내년 경제는 모든 전문가들이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중될 그런 위험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뭡니까? 스태그네이션 플러스 인플레이션입니다. 경제는 침체되고 물가는 올라가는 현상이죠. 자, 우선 이제 경제가 왜 침체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공급 측에서는 경제 침체 요인이 많았죠. 외생 변수로.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인 페드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여러분 어때요? 부채를 지닌 사람들은 부채 부담이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소비가 어때요? 자연스럽게 위축이 되죠. 소비가 위축되면은 기업의 생산 활동도 위축되죠. 고용이 줄어들죠. 고용이 줄어들면은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죠. 소득이 줄어들면은 소비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 고금리는 항상 수요 위축, 침체를 불러오는 겁니다. 어쩌면 고금리 정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 목표가 경제를 좀 식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불균형이죠. 어떤 의미에서 불균형이냐? 세계 그 많은 경제 중에서 미국 경제가 크게 과열되어 있어요. 미국은 고용시장이 아주 좋습니다. 1.7명이 필요한데 실제 노동력의 공급은 1명밖에 없을 정도로 노동시장이 지금 초과 수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거 경기를 위축시켜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겠다. 이게 미국의 정책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한국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이 경제도 침체되어 있고 따라서 노동시장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금리를 올릴 입장이 못 듭니다. 그런데 금리를 미국에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자금 시장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금리를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적 격차도 더 벌어졌죠. 미국이 금리가 높아요. 여러분 간단한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미국의 달러가 우리보다 더 가치가 있어야 되니까 미국의 금리가 높을 이유가 없죠. 차라리 한국이 높고 미국이 낮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도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행인 것은 최근에 미국의 물가가 약간 진정되는 기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미국이 고금리를 언제까지 할 거냐, 내년 초에 한 번쯤 더 올리면은 미국의 고금리 정책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왜냐? 물가도 진정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경제 원리가 똑같이 작동하죠.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금리는 내생 변수예요. 우리가
경제 정책 당국에서 이 경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채택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 수단입니다. 갑자기 외부에서 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경기가 침체되면은 당연히 금리를 더 올리기 힘들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보면은 내년에는 상반기에는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고 고금리도 정점에 달할 것 같고 또 낙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하반기에 들어서는 인플레도 억제되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를 또 인하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예상되지만은 상반기에 성장률이 낮고 하반기에 좀 올라갈 거다. 상저 하고 이런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고 고금리 정책을 실시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도 부문별로 부침이 심합니다. 어떤 부분은 굉장히 호황이고 어떤 부분은 더 침체되고 이 결과로 인해서 가격의 진폭이 클 거예요. 가격이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걸로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많은 전문 기관들이 내년의 경제 전망을 약 한 2.4%, 2.2% 이 정도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거는 작년 2022년도에 3.4%보다도 크게 낮아진 것이고 93년 이후에 가장 낮습니다. 그 예외가 있다면은 2009년에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의 침체, 또 2020년에 팬데믹 위기로 인한 침체, 이거에 의해서 세 번째 일어난 침체죠. 그런데 많은 투자가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새 증권시장은 작년보다는 좀 나아질 거라는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에서 세계 134명의 주요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새해 증권시장은 한 10% 정도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71%가 이런 정도 성장할 거다.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19%에 불과했습니다. 블랙록이나 골드만삭스, 아문디 같은 주요 운용사들의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했는데 이런 희망적인 전망이 현실화된다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려 섞인 전망도 당연히 많이 있죠. 앞에 말씀드린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 이런 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경착륙하게 된다면은 어쩌면 내년 상반기에 증권시장이 다시 한번 최저점을 찍을지도 모른다. 이런 우울한 전망도 있어요. 이런 전망은 물론 S&P 500을 대상으로 한 전망인데 우리의 증권시장도 대체로 이 흐름에 추종한다면은 상반기는 어렵고 하반기는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전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외생 변수를 우리가 감안하지 않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코비드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악화된다면은 더 나빠질 것이고 지금보다 개선된다면은 이 전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도 증권시장이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뒤에 또 바로 회복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망과 과거의 경험들을 살펴보면은 역시 불확실성이 많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거는 특별히 외생 변수 때문에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 경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상반기에는 상당히 나쁘고 하반기에는 좀 상승할 거다. 이런 전망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외생 변수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으니까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경제 진폭이 커질 수 있어요. 여러분 좌석 벨트를 꽉 붙들어 마시고 모든 관리를 철저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